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국 요양원 입소자를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무려 78%가 3년 내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은 건강 상태였던 제가 노인들의 3년 내 사망률은 34%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82세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후 자녀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입소 당시만 해도 일상 대화가 가능했고 스스로 식사도 하실 수 있었죠. 하지만 6개월 만에 말을 잃었고 1년 후에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지금도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집에서 조금만 더 버텼다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76세 박영호 씨의 경우는 더욱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경미한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후 큰아들 집에서 생활하다가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회복 의지가 넘쳤지만 가족들의 방문이 점점 줄어들면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와상 상태가 되었고 지금은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만 계십니다. 대전의 79세 최명자 어르신은 자녀들에게 의지하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릎 수술 후 거동이 어려워지자 작은 딸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손주들과의 생활 패턴 차이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손주들 때문에 잠을 설치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어르신 때문에 가족들이 불편해했죠. 결국 6개월 만에 요양원으로 가셨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71세 이철수 씨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요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자녀들이 처음에는 돌봄을 약속했지만 간병비와 의료비가 월 200만 원씩 나가자 가족회의를 통해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철수 씨는 자녀들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매일 밤 집이 그리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87%가 요양원 입소를 가장 두려운 일로 꼽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84%가 자녀에게 의지하려 하고 그중 73%가 결국 갈등을 겪으며 요양원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의 인지 기능은 평균 6개월 만에 30% 이상 저하되었고 우울증 발생률은 일반 노인의 4.2배나 높았습니다. 반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한 노인들은 동일한 기간 동안 인지 기능이 오히려 향상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양대학교 노년학과의 5년간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게 된 노인 중 68%가 2년 내에 심각한 가족 갈등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게 된 경우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치매 발병률을 2.8배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향후 10년 내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요양 시스템으로는 이 많은 어르신들을 모두 수용할 수도 없고 설령 수용한다 하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노인복지학회 이정민 회장은 현재의 요양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경고합니다. 요양원은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곳이 아니라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곳이 되어버렸고 가족 돌봄은 경제적 부담과 갈등으로 인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일까요? 요양원도 자녀 의존도 모두 한계가 있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노년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3의 대안이 주목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성공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양원과 자녀 의존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보면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년의학과 연구팀이 20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밝혀낸 핵심 원인은 바로 사회적 고립과 무력감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의 뇌 영상을 분석한 결과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부위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환경적 스트레스에 의한 뇌 손상이라는 것이 연구진의 결론이었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갑자기 분리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상황이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던 74세 윤정희 어르신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가벼운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요양원에 입소했는데 입소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요리를 하고 장보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식사 시간, 취침 시간,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통제를 받다 보니 3개월 만에 자립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과의 획기적인 실험 결과도 이런 현상을 뒷받침합니다. 동일한 건강 상태의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모든 것을 돌봄 제공자가 결정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율성을 박탈당한 그룹의 사망률이 무려 50%나 높았던 것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68세 김말순 어르신은 자녀 의존의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무릎 수술 후 큰아들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며느리도 친절했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어르신의 생활 패턴과 가족들의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았고 특히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는 어르신 때문에 가족들의 수면이 방해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약값과 병원비, 그리고 간병용품비가 월 150만 원씩 나가자 가족 경제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그만두고 어르신을 돌봐야 했고 이로 인한 소득 감소는 가정에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8개월 만에 어르신은 요양원으로 가셨고 가족들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노부모를 모시게 된 가정의 78%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65%가 부부 갈등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며느리의 우울증 발생률은 일반 여성의 3.4배나 높았으며 이혼율도 2.1배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72세 박정남 씨는 두 아들 집을 번갈아 가며 생활했지만 결국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 집에서는 며느리와의 가치관 차이로, 둘째 아들 집에서는 손주들의 교육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우울증에 빠졌고 결국 스스로 요양원 입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의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고 외로움과 절망감은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의 10년 추적 연구는 더욱 심각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녀에게 의지하다가 갈등을 겪은 노인들의 자살 충동은 일반 노인의 4.7배나 높았고 실제 자살 시도율도 2.3배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었습니다. 전남 목포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순옥 어르신은 자녀들 사이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이 있었지만 어르신의 거동이 불편해지자 서로 책임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씩 돌아가며 모시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눈치 보기와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극도의 죄책감에 시달렸고 결국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런 문제는 심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먼저 진행되면서 비슷한 문제를 경험했는데 요양원 입소 노인의 평균 생존 기간이 제가 노인보다 2.3년 짧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전통적인 시설 돌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지역사회 돌봄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요양원이나 자녀 의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돌봄 모델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시설이나 가족에게만 의존하려는 이분법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어르신 스스로의 자립 능력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적절히 지원받는 제3의 방법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이미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4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뜻인데 현재의 돌봄 시스템으로는 이들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요양원 대기자 수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요양원 대기자가 15만 명을 넘어섰고 평균 대기 기간이 8개월에서 2년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어르신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81세 조영철 어르신의 경우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 요양원 입소를 신청했지만 1년 넘게 대기 중입니다. 그 사이 혼자 생활하면서 2번이나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고 약물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 거주해 자주 돌볼 수 없는 상황이고 사설 간병인을 고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심각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 명의 노인을 요양원에서 돌보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이 평균 3,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가지원금과 가족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것인데 앞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급증하면 연간 1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 돌봄의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부모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중년 여성이 연간 25만 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5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돌봄 부담이 출산율 저하에도 영향을 미쳐 저출산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77세 김현숙 어르신의 이야기는 가족 해체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후 큰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돌봄을 시작했는데 3년간의 돌봄 과정에서 딸의 우울증이 심해져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경제적 부담과 가정 내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요구했고 손주들은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하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면서 어르신은 홀로 남겨졌고 지금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요양원 내에서 벌어지는 학대와 방치 사례들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요양원 내 학대 신고 건수가 연평균 35% 증가했고 실제로는 신고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제대로 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구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는 80세 할머니가 3일간 제대로 된 식사를 받지 못해 탈수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간병인 1명이 20명의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케어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항의했지만 다른 요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증언도 충격적입니다.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10년간 근무했던 김선영 요양보호사는 하루 12시간 근무하면서 30명의 어르신을 돌봐야 했다고 합니다. 한 분당 24분밖에 할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돌봄은 불가능했고 대부분 기계적으로 식사와 배설 처리만 하는 수준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제 비교 데이터도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요양원 입소노인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이고 재가 돌봄 서비스 이용률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들은 시설 돌봄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0년부터 개호보험을 도입하면서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요양원 입소율은 줄어들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는 노인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다기능 시설과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요양 대기자가 50만 명을 넘어설 것이고 가족 돌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요양원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더 큰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도 자녀 의존도 아닌 제3의 길을 개척하며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85세 이순례 어르신은 혼자 살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3년 전만 해도 자녀들이 요양원이나 함께 살 것을 권했지만 어르신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지역사회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자립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건강 상태는 3년 전보다 오히려 좋아졌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때입니다. 낡은 시스템에 매달려 고통받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천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검증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성공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사회 자립, 돌봄 시스템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3의 돌봄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바로 지역사회 자립 돌봄 시스템입니다. 어르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생활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은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3년간 진행한 대규모 실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동일한 건강 상태의 노인 6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요양원 돌봄, 가족 돌봄, 지역사회 자립 돌봄을 적용한 결과 지역사회 자립 돌봄 그룹에서 가장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우울증 발생률은 67% 감소했고 인지 기능은 오히려 15% 향상되었으며 삶의 만족도는 82%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78세 박정희 어르신의 변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3년 전 가벼운 뇌졸중을 앓은 후 자녀들이 요양원 입소를 권했지만 어르신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가족들도 지금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3년 전보다 오히려 좋아졌고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는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어르신이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집안에 IoT 센서가 설치되어 24시간 안전을 모니터링합니다. 화장실이나 침실에서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응급센터에 신호가 전송되어 즉시 확인 전화가 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욕실에서 넘어졌을 때 5분 만에
119구급대가 출동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방문 간호사가 와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물리치료사가 방문해 재활운동을 도와주고 수요일에는 사회복지사가 와서 일상생활 전반을 점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서비스가 어르신의 생활 패턴과 선호도에 맞춰 조정된다는 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82세 김순덕 어르신의 경우는 더욱 극적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도입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음성인식 스마트 홈 시스템이 설치되어 말로만 해도 전등이 켜지고 TV가 켜지며 응급 상황에서는 음성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는 안부 확인 전화가 오고 점심과 저녁에는 영양사가 설계한 당뇨 환자용 도시락이 배달됩니다. 일주일에 3번은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는데 이때는 자원봉사자가 차량으로 픽업해줍니다. 김순덕 어르신은 요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개발하고 전 세계 12개국에서 검증된 CAPS 모델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입니다. CAPS는 지역사회 고령자 파트너십 시스템의 줄임말로 의료진,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이웃 주민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어르신을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운영 중인 CAPS 모델의 성과도 놀랍습니다. 2년 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결과 참여 어르신들의 응급실 방문 횟수가 68% 감소했고 요양원 입소율은 78% 줄어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참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우울감이 줄어들고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어르신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서비스는 어르신의 동의하에 제공되며 어르신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생활 패턴과 개인적 선호를 최대한 존중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75세 이영수 어르신은 이 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을 경험했습니다.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약물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병의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었습니다. 매주 3번 방문하는 물리치료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같은 질환을 가진 다른 어르신들과의 소그룹 활동이 특히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사회 자립 돌봄 시스템의 연간 비용은 어르신 1인당 평균 1,200만 원으로 요양원 비용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가족관계를 회복시킨다는 점입니다. 돌봄 부담에서 벗어난 자녀들은 부모님과 더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가족 만족도는 89%에 달했고 자녀들의 방문 횟수도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실전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방법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립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체계적인 준비와 단계적 접근입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7단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전망 구축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응급 상황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응급 연락처를 등록하고 집 안 곳곳에 유선 전화를 배치합니다. 요즘은 웨어러블 응급 호출기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목걸이나 팔찌 형태로 착용하면 응급 상황에서 버튼 하나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119와 연결되며 미리 등록해둔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동시에 연락이 갑니다. 인천 남동구의 73세 정미경 어르신은 이 시스템 덕분에 생명을 구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 응급 호출기를 눌렀는데 5분 만에 119구급대가 도착해 심근경색 초기 단계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혼자 119에 신고했다면 주소 설명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었을 텐데 응급 호출기에는 GPS가 내장되어 있어 즉시 위치가 파악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건강관리 시스템입니다. 가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구비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해서 기록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는 제품들이 많아서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이상 수치가 나오면 경고 알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물을 요일별로 정리할 수 있는 약통을 사용하면 복약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생활편의 시설 개선입니다. 화장실과 현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계단이나 문턱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입니다. 조명은 센서 등으로 교체해서 밤에 움직일 때 자동으로 켜지도록 합니다. 이런 작은 개선 사항들이 낙상 사고를 크게 줄여줍니다. 실제로 안전시설을 개선한 가정에서는 낙상 사고가 73%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웃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거주하는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들과 상호부조 모임을 만듭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안부 확인을 하고 장복이나 병원 가기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층별로 어르신 모임을 만들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 로비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전문 서비스 연결입니다. 지역의 보건소,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신청합니다. 방문 건강관리, 식사 배달, 청소 지원, 이동 지원 등 생각보다 많은 서비스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다만 이런 서비스들은 대기자가 많으므로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북 청주시의 81세 김영란 어르신은 이런 서비스들을 적극 활용해서 혼자서도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주 2회 방문 간호사가 와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주 3회는 복지관에서 보내주는 도시락을 받아 드십니다. 월 2회는 이동 목욕 서비스를 이용하고 청소는 월 1회 자원봉사자가 와서 도와줍니다. 이 모든 서비스의 월 비용이 15만 원 정도로 요양원 비용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자립 능력 강화입니다.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과 인지 기능을 위한 두뇌 활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합니다. 하루 30분씩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하고 독서나 퍼즐 같은 두뇌 활동도 꾸준히 합니다. 요즘은 어르신 전용 운동 앱이나 두뇌 훈련 앱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혼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정기적 점검과 조정입니다. 3개월마다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건강 상태나 생활 패턴이 변하면 그에 맞춰 서비스도 조정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들과도 상의해서 객관적인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어르신이 원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안전망 구축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른 요소들을 추가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의 기본 서비스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므로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초기 안전시설 설치 비용으로 200만 원 정도, 월 관리비로 3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는 요양원 비용의 10분의 1 수준으로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합니다. 가족들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걱정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안심하게 됩니다.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가족들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운영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 원리는 동일합니다. 어르신의 자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필요한 지원은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어르신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경험담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것입니다. 6장 성공 사례와 마무리 1500-2000자.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85세 한복순 어르신의 변화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2년 전만 해도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자녀들이 요양원 입소를 강력히 권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끝까지 살고 싶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죠. 그리고 지역사회 자립 돌봄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고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매일 찾아오는 방문 간호사와 일주일에 3번 오는 물리치료사, 그리고 이웃 어르신들과의 모임이 점차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면서 시력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우울했던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지금 한복순 어르신의 하루는 바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9시에는 안부 확인 전화를 받습니다. 오전에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하고 점심에는 영양사가 설계한 당뇨 환자용 도시락을 받아 드십니다. 오후에는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저녁에는 자녀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자녀들의 변화도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을 극도로 걱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안심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덕분에 응급 상황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고 정기적인 건강 체크로 어머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다면 죄책감에 시달렸을 텐데 지금은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찾아뵙게 되었어요. 어머니도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더 편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북 전주시의 79세 박경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남성 독거 노인의 성공 사례를 보여줍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던 중 가벼운 뇌졸중을 앓았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약간의 마비가 남았고 자녀들은 안전을 위해 요양원 입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박경수 어르신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재활치료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방문하는 물리치료사와 함께 꾸준한 운동을 했고 작업치료사와는 일상생활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또한 같은 질환을 앓은 다른 어르신들과 소그룹을 만들어 서로 격려하며 재활에 매진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박경수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요리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크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우울감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은 매일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처지의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까지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83세 김영자 어르신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지역사회 돌봄을 통해 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했습니다. 특히 손주들과의 영상통화를 통한 소통과 이웃 어르신들과의 정기 모임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김영자 어르신의 인지 기능은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놀라는 결과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지속적인 인지 자극을 받은 것이 치매 진행을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지역 전체가 하나의 큰 돌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어르신 돌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젊은 주민들도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77세 이순영 어르신은 무릎 수술 후 거동이 불편했지만 이웃들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전통놀이를 가르쳐주고 아이들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이런 교류를 통해 어르신들은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아이들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성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연구팀의 추적 조사 결과 지역사회 자립 돌봄을 받은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보다 3.2년 더 길었고 삶의 질 지수도 현저히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입증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양원 비용의 3분의 1 수준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 국가적으로는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들입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가족과의 관계가 부담이 아닌 사랑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노년의 조건입니다. 지금이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낡은 시스템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것인가.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이 증명해 보인 길이 있습니다. 요양원도 자녀 의존도 아닌 제3의 길 말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년, 그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자 목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